전반단 2분 만에 중거리포가 꽂혔습니다. 그것도 가장 지쳐있을 거라 예상됐던 선수의 발에서요.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3, 4위전 잉글랜드 대 프랑스의 충격적인 경기를 완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토너먼트 최다골인 10골이 터진 이 경기, 잉글랜드는 66년 만에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했고 음바페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미친 경기가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원래 이 두 팀의 대결은 결승전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업이었습니다. 총 이적 시장 가치만 따져도 프랑스 약 2조 4천억, 잉글랜드 약 2조 3천억, 그야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력이 맞붙는 빅매치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강의 벽을 넘지 못한 두 팀은 조별리그보다도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3, 4위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3, 4위전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전 선수를 쉬게 하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면서 대회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경기죠. 그렇다면 이 경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에게는 음바페의 득점망, 잉글랜드에게는 1966년 우승 이후 60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인 3위라는 역사적 목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안 경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프랑스 지휘봉은 2012년부터 무려 14년째 팀을 이끌고 있는 자국 출신의 데디에 감독이 잡고 있었고 잉글랜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독일 출신 감독 투헬을 선임했습니다. 투헬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단순한 3위 결정전이 아니었을 겁니다. 4강에서 메시를 막지 못하고 무너진 참패 이후 다시는 런던 땅을 밟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출전 슈퍼스타들 중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선수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케인이 1993년생으로 33세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의지를 보면 5번째 월드컵 출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8년간 케인을 지켜본 결과 그는 늘 문턱에서 무너지고 담담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번 4강 패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담담함이 강인함인지 아니면 더 큰 도끼를 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사카, 라이스, 벨링엄, 레시포드 이들은 모두 젊습니다. 다음 월드컵도 이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한 달 동안 극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온 선수들에게 갑작스러운 패배가 주는 심리적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3, 4위전에서 골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역대 3위 결정전 평균 득점은 무려 4골에 달합니다. 2002년 한국 튀르키예전 2대3, 2006년 독일 포르투갈전 3대1, 2010년 독일 우루과이전 3대2, 2014년 네덜란드 브라질전 3대0, 2018년 벨기에 잉글랜드전 2대0, 2022년 크로아티아 모로코전 2대1. 잉글랜드는 2018년에도 황금 세대를 앞세웠지만 벨기에 0대2로 무릎을 꿇었고 그게 최소 실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존심이 걸린 빅매치에서는 골이 얼마나 나올까요? 골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두 팀 모두에게 2번 죽는 일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더 사력을 다할 것인가? 그건 라인업을 봐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인업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 공격진부터 보면 음바페, 올리세, 두에 그야말로 득점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습니다. 포지션은 바뀌었지만 올리세는 음바페의 골을 돕는 역할, 뒤는 익숙한 패턴이었죠. 프랑스의 목표는 단 하나, 음바페의 득점이었습니다. 중원의 체르키, 자이르 에메리, 라비오 구성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비 라인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존 주전이었던 우파메카노, 콩사 살리바 조합이 완전히 바뀌어 리버풀에서 존재감이 희미했던 코나테와 라쿠르와라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잉글랜드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살리바가 허리 디스크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졌고 우파메카노도 체력 문제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오로지 골을 넣기 위한 라인업을 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잉글랜드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공격력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맨시티에게 아스톤빌라의 콘사를 그대로 기용했고 소진될 대로 소진됐을 라이스도 다시 선발로 세웠습니다. 투엘 감독은 잉글랜드 팬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라이스를 이렇게까지 혹사시키는 게 일종의 생체 실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분명 불만이 쌓였을 겁니다. 메뉴의 마이누는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고요. 그나마 달라진 건 공격진이었습니다. 케인과 벨링엄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이반 토니, 레시포드, 로저스, 사카, 에제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완전히 개편된 공격진, 과연 호흡이나 맞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죠.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관계는 마치 한국과 일본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찐팬들조차 4강에서 프랑스보다 스페인을 만나길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누가 이 경기에서 지고 싶겠습니까? 4강 탈락도 뼈아픈데 3위 결정전까지 망하면 팬들의 실망은 2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반전이 이 경기의 레퍼토리가 되겠다 싶을 만큼 가장 지쳐있을 거라 예상됐던 라이스가 단 2분 만에 강렬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은 겁니다. 사실 라이스의 선발 출전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다만 8강, 4강에서 킥 정확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던 라이스가 이렇게 달라진 건 놀라운 일이었죠. 프랑스의 느슨한 수비가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수비까지 100% 가동했다면 잉글랜드의 골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텐데 라인업을 보는 순간 이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잉글랜드가 전반 2분부터 잠가버릴 것이냐?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프랑스는 실점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월드컵 3위보다 음바페의 득점망이 더 중요해 보였고 잉글랜드도 음바페만 집중적으로 막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잉글랜드가 더 지쳐있는 건 분명했지만 전반부터 지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전반 17분 잉글랜드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1966년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진짜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을 높게 올렸던 프랑스를 상대로 체력이 넘쳐 흐르는 래시포드와 사카가 대활약을 펼치며 추가골들이 쏟아졌습니다. 래시포드는 개인기와 함께 강렬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 들어갔다면 이 대회 최고의 골로 꼽혔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카가 혼자서 두 골을 몰아넣으며 전반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4대0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반전 보시면서 눈을 의심하셨죠? 프랑스의 수비가 주전이 아니었다고는 해도 이 결과를 예상한 팬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전반전 잉글랜드는 슈팅 14개에 빅찬스 5개를 만들어냈고 프랑스는 슈팅 5개에 빅찬스 단 1개에 그쳤습니다. 수비가 안 되면 공격도 안 된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엘의 전술적 성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정도면 고개 들고 잉글랜드 땅에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후반전은 5대0, 6대0으로 끝날까요? 프랑스에게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어지는 걸까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단숨에 4명을 교체했습니다. 수비에는 우파메카노와 디뉴를 투입했고 공격에는 덴벨레와 바르콜라, 더 빠른 선수들을 쏟아부었습니다. 4대0으로 앞선 투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라이스를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래시포드를 빼고 와킨스를 투입했습니다. 벨링엄과 케인은 여전히 벤치, 잉글랜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할 게 뻔한 상황인데도 팬들이 원하는 변화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연계 플레이가 터져나왔고 그 골의 주인공은 바로 음바페였습니다. 메시의 기록을 넘어서는 월드컵 역대 최다인 9번째 골. 프랑스는 우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돌아간 프랑스가 3쿼터 만에 무려 3골을 몰아치며 3대4까지 따라붙은 겁니다. 음바페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전인 미답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면서 어느새 슈팅 수도 비슷해졌고 잉글랜드 수비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음바페, 덴벨레, 올리세, 바르콜라 본래 주전 공격진이 한꺼번에 뭉치자 게임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3쿼터 휴식에도 투엘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케인이 나서서 투엘 멱살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대4로 이겨도 잉글랜드가 진 기분이 들 것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투엘 전술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변화를 거부한 그 고집이 이 경기를 불필요하게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펜스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2골 차로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경기장이 놀랍도록 조용했지만 사카가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잉글랜드가 다시 2골 차로 달아났습니다. 혹시 두 팀이 서로 명분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덴벨레의 추격골로 프랑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열렸고 경기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잉글랜드는 벨링검의 원맨쇼 드리블로 쐐기골을 꽂아 넣었고 최종 스코어는 6대4. 월드컵 토너먼트 역사상 최다 득점 경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우승 이후 60년 만에 최고 성적인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엘의 고집스러운 용병술이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은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 전체를 뒤흔든 진짜 전술혁명이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